KF-22를 앞으로 운영할 소요군인 공군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노하우들을 잘 적용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더 좋은 항공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네네. 사실은 매버릭 영화를 보면서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렸죠, 흘리기는. 왜냐면 그 영화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전역을 하고 봐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전역 전이었으면 안 울었을 것 같은데. 탑건이라는 영화가 처음 나온 거는 1986년도에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한 건 87년 말에 개봉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본 건 88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가 제 계급이 중2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탑건 영화에 매버릭이 계급이 대위 때입니다. 해군 대위죠. 그 루터넌트였는데 그걸 또 자막을 실수해가지고 자막에 중위라고 써 있었는데 해군은 루터넌트가 대위거든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만큼 해군의 그 영화였지만 전투기를 타는 조종사들한테는 정말 실감나는 영화였고요. 그 감동이었는데 이게 한 35년이 쭉 지난 다음에 탑건2 매버릭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근데 이제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그 매버릭의 라이벌로 나왔던 아이스맨 아마 기억하실 텐데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나옵니다. 포스타죠. 그러고 보니까 그 비슷하더라고요, 저랑. 35년 지나서 저 사람도 해군 대장이 돼 있고 저는 이제 공군 대장으로 이제 전역을 하는데 가장 부러웠던 건 매버릭이 여전히 전투기를 타고 마하 10을 돌파하면서 비행기도 부셔먹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그 공대지 폭격을 위한 우수한 조종사를 모아서 팀을 꾸려서 훈련하고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가깝게 다가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비행하는 걸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매버릭은 지금도 비행을 하는구나. 그다음에 저는 이제 더 이상 비행을 못 하니까 그런 안타까움, 뭐 여러 가지가 군 생활을 한번 쭉 돌아보게 만들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 아들이 옆에서 왜 이렇게 우냐고 나한테 물어보던데 그런 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우리 감성을 많이 자극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인 선발 절차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공군사관학교 처음 생도를 선발할 때 조종사가 될 수 있는 체력과 또는 어떤 신체 조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사관학교 입학한 이후에도 조종 비행 훈련을 가기 전까지 여러 차례 또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관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조종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인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신체 검사 기준을 다시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비행 훈련을 가고요. 지금은 입문과정, 기본과정, 고등과정, 뭐 전수입문과정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저희 때는 초등 비행훈련, 중등 비행훈련, 고등 비행훈련, 그다음에 이제 CRT 이렇게 4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초등 비행훈련을 가서 일부가 또 이제 비행훈련 도중에 진로를 변경하게 되고 중등 비행 때도 또 변경하게 되고 고등 비행 때 역시 마찬가지. 정말 자기하고 적성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반대로 저는 비행을 하면서 이게 내 천직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이제 하게 됐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조종사에 되신 거군요. 우리 군의 공군의 그 기종은 어떻게 이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것도 배정을 또 이렇게 나라에서 딱딱딱 주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두 가지 경우가 혼합돼 있습니다. 저희 때도 이제 비행훈련이 한 단계 비행훈련이 끝나면 예를 들면 초등 비행 때 저희는 T-41이라는 항공기를 탔습니다. 끝나고 나면 중등 때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T-37이라는 훈련기를 탔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같이 갑니다. 근데 그 과정이 끝나고 고등 비행을 갈 때 그 당시에 T-33 T-bird라는 항공기가 있었고요. 또 한쪽은 TF5라고 해서 전투기지만 TF5B 복자인 항공기를 훈련기로 썼는데 그 두 가지 기종으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운영된 초음속 전투기가 F5AB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F5E 타이거가 들어왔고, 근데 이제 그래서 TF5라고 해서 그 전투기의 복자형을 고등 훈련기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누구나 원하는 대로 갈 수는 없듯이 일단 본인이 희망을 하고 그 한쪽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비행 성적이라든지 뭐 여러 그 부대 수용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타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더 많았죠. 이게 성적순으로 끊는 건가요?
이게 지원자가 많으면 성적순으로 1등부터 절반까지 가는 게 아니라 네. 홀짝 이렇게 해서 말이죠. 야 이거 진짜 운팔 뭐 이런 거네요. 거의 운칠기삼 뭐 이런. 운구 네. 기1 정도 기1 된다고 정도. 해야죠. 야 그렇군요. 그러면 T33을 만약에 배정을 받으면 이 뭐 수송기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건가요? 근데 이 당시에는 네. 일장일단이 있었습니다. T33으로 가면 네. 훈련기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비행기이기 때문에 네. 어렵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대대의 분위기가 그때 당시엔 좀 험악했거든요. 가기 싫은 사람이 많았는데 네. 그걸로 고등비행 훈련을 마치면 F5EF로 바로 가는. 바로 가서 전술 훈련을 하고 F5EF를 탔고요. 예. TF5B로 가면 네. 다시 그 F5EF보다는 바로 F5AB를 탈 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오. 고등비행 훈련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네. 더 좋아질 수가 있었죠. 그러면 총장님께서는 당시에 어느 걸 저는 눈앞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F5 물론 90%가 이제 운이지만 먼저 지원을 이제 그쪽으로 하신 걸로. 네, 그렇군요. 그때 또 이제 그 TF5는 광주에 있었고 네. 그다음에 티버드는 사천에서 중등을 마치고 바로 그 기지에서 고등비행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비행 훈련을 할 때 여건이 네.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기 때문에 사천을 벗어나야 된다. 사천을 벗어나야 되겠다. 광주로 가야 되겠다. 또 저희 집이 광주에서 가까웠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집 쪽으로 좀 가자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이제 단 것부터 취하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고등 훈련까지 이렇게 다 받으시고 기종이 그래서 이제 F5AB가 되신 거군요. 첫 번째 기종이. 이렇게 또 어떤 기종으로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당시 그때는 또 이게 기종이 좀 정해졌습니다. 있었군요. 근데 처음부터 팬텀을 배정받지는 못하나 봐요. 일부 조종사들이 팬텀 후방석 조종사로 또 선발이 됐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무장통제. 훈련 끝나면 F5AB로 가는 사람, F5EF로 가는 사람, 팬텀은 처음부터 전방석으로 전환을 안 시키고 네. 후방석에서 한 2년 동안 무장통제사로 임무를 하다가 전방석으로 전환하는 열심히 이게 세 가지 부류로. 저 같은 경우는 F5AB를 탔기 때문에 그때 F5AB를 운용하는 부대가 광주와 강릉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F5EF는 수원, 성남 기지에 그때 당시 F5가 있었고 예천에도 있었고 이제 그런 비행단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집 가까이 가서 고등비행과 CRT 훈련을 마치고 강릉으로 가게 돼서 또 한번 이렇게 역시 인생은 굉장히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구나는 걸 느끼게 해주는. 왜요? 강릉 이렇게 호젓하니 좋잖아요. 이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데 강릉 기지로 처음에 결정이 되고 그렇게 멀리 가본 적도 없고 그때만 해도 그 광주에서 강릉을 가려면 하루 종일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버스 타고. 대전으로 갔다가 대전에서 다시 강릉 가고 이랬는데 가서 살아보니까 또 그렇게 좋은 곳이 없습니다. 정말 그때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거기서 에어컨도 없이 두 여름을 지낸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구나라고 느낄 때쯤에 팬텀으로 다시 전환을 하라고 해서 정말 더운 대구에 가서 이제 기종전환 훈련을 받았는데 야, 그러네요. 오히려 강릉이 천국이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강릉은 그때 당시에 두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갈 때 울고 떠날 때 운다. 갈 때는 강릉에 배속받아서 갈 때는 강릉 가기 싫어서 울고요. 또 이제 떠날 때는 떠나기 싫어서 울고 정말 맞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선배들의 경험담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이제 팬텀을 타러 대구로 가셨군요. 팬텀 아까 8년 동안 하셨다 그랬는데 연관급 들어서서도 하셨겠어요? 네, 소령 때 소령 중반까지 중반까지 비행을 했고 그 외에 이제 F-16 전환해서 실제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 F-16 기간이 가장 길긴 했지만 비행을 할 때 기간으로 치면 팬텀을 가장 오래 탔죠. 8년 동안. 그렇군요. 지금 좀 자료를 또 찾다 보니까 브라운 참의장이 이제 한 3,000시간, 플레우스 주한미 공군사령관이 한 2,500시간 정도. 네,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박 총장님 무려 4,500시간을 비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비행 시간은 제가 좀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비행 시간이 많으셨어요? 유독 뭐 비행을 잘하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비행을 유독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보면 비행을 한 번만 타도 잘하는 사람은 두 번 안 태우는데 한 번 탔는데 좀 부족하면 두 번 태우고 세 번 태우고 네 번 태우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비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행 스케줄이 월간 스케줄, 주간 스케줄, 뭐 이제 일일 스케줄 이렇게 여러 가지 스케줄을 운영해서 조종사들한테 미리 통지도 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어려 중위 대위 때까지만 해도 하루하루 스케줄을 짰거든요. 이제 그 다음 날 비행이 그 전날 나오는 겁니다. 그 전날 비행 스케줄이 딱 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고 설레더라고요. 좀 편조들끼리 모여서 비행 관련된 자료도 모으고 뭐 준비하는 과정 또 이제 그 다음날 같이 브리핑하고 항공기 나가서 저는 이제 표현을 잠들어 있는 친구라고 하는데 그 조용히 잠자고 있는 그 친구를 시동을 딱 걸어서 쫙 깨운 다음에 야 오늘도 우리 잘해보자 하고 이제 임무를 딱 하고 내려오면 땀 쫙 흘린 상태니까 세수하고 모여서 다시 디브리핑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 대대장을 마칠 때까지 비행 대대를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한번 대대장 마치고 떠난 이후에 다시 비행장 올 때까지는 한 8, 9년의 세월이 걸리긴 했는데 그래서 비행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뭐야 하루에 한 4시간만 자동차 운전을 해도 피곤한데 안 피곤하세요?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비행 스케줄 잡히고 막 이러시면?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요. 젊었을 때니까. 나중에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게 통상 조종사들이 비행을 많이 할 때는 매일 비행을 하고 그 중에 하루에 2번씩도 굉장히 자주 했거든요. 토요일까지 근무할 텐데 월, 화, 수, 목, 금, 토면 월요일 2번, 화요일 2번, 2번을 연속해서 타면 그 다음 날은 2번을 못 탑니다. 그래서 한 번만 탑니다. 또 2번씩 타고 토요일에 또 한 번 타고 뭐 투투원, 투투원 이런 식으로 10번씩 탄 데도 있는데 일주일에 그렇게 매일 비행할 때는 그게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비행대대 떠나고 다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유지비행 한다고 가서 비행을 한번 하고 나면 정말 힘들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든 건데 힘들 줄 모르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대대에서 임무를 하는 조종사들은 아마 피곤함을 잘 모를 거고요. 잠시 대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면 이제 힘듦을 그때 느끼죠. 쌓인 피로가 그때 확 몰려오는군요. 아니 대대장이면 중령 때까지도 그러면 그렇게 비행 스케줄 빡빡하게 하셨어요? 전체 그 대대를 이렇게 지휘 운용을 하셔야 되는데도? 그렇습니다. 이제 대대장을 관리자라고 하는데요. 비행 관리하는 그 조종사를 관리하고 대대를 관리하는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대를 관리하는 방법론은 대대 조종사들과 같이 매일 비행을 하는 게 대대를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제가 모시고 있던 위에 비행 전대장님 대령이시죠 당시에 한테 이제 싫은 소리를 듣기도 했죠. 관리 안 하고 뭐 맨날 하늘로 놔주고 이러면 되냐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에피소드로 대대장이 무슨 조종사야 왜 이렇게 비행을 많이 해?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때 바로 직답을 했습니다. 대대장이 조종사가 아니면 누가 조종사입니까? 그 이제 육군식으로 말을 하자면 야전형 지휘가 뭐 이제 이런 이 정도 표현이 되겠네요. 비행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비행 단장을 할 때도 제가 비행을 많이 한 편에 속하는데 그래요. 유지 비행만 하신 게 아니라 그때도 종종 이렇게 종종이 아니고 저는 비행 단장을 가서도 조종사들과 같이 단자를 탔고요. 야 장군이 돼서도 그러기 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이제 확실히 그렇게 제가 한 이유는 비행이 힘들다는 것을 내가 느껴야 그 후배 조종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후방석에 앉아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직접 하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장이 돼서 장군일 때도 제가 직접 혼자 타보면 이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다음에 저하고 같이 비행 올라가는 제 대위들 저 이제 원스타 때인데 대위들한테 맨날 뭐 도구 파이팅하면 지기도 하고 위치를 잘 선정해놓고 무장 발사를 못하기도 하고 그런 걸 겪지만 그 조종사들과 정말 친밀해지고 그 조종사들의 애환이나 어려움을 알고 이제 정비사들이 어려운 부분도 매주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휘관들은 그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장할 때 이제 뭐 사령관님이나 이분들은 저를 걱정하시죠. 단장이 나가서 말해 단장이나 몰고 이런 거. 단장이 단자 타고 다니면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뭐 이제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층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젊은 조종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장 시절에도 그러면 유지 비행을 하시잖아요, 총장님들도. 네네. 그때도 그럼 혹시 단자를 타셨어요? 그때는 못 탔습니다. 단자를 타려면 자격을 다시 다 획득을 해야 됩니다. 재자격 훈련을 받고 혼자 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그 자격을 또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재자격 훈련을 받을 시간도 없고요. 훈련을 받아서 재자격을 한다고 해도 그걸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마지날이 단장인 것 같습니다. 총장 때 그 저 지휘 비행하실 때는 그러면 어떤 기종을? 아무래도 이 총장 때는 여러 기종을 다 탑승합니다. 후방석에 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원래 탔던 팬텀도 타봤고 F-16, F-15, 그다음에 이제 그 FA-50 뭐 여러 가지 기종들을 다 타봤고요. F-35는 백시트가 없어서 그거는 시뮬레이터만 타봤습니다. 그 이제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이제 공군에서 운용하는 기종들 후방석까지 포함하면 다 타보신 건데 어떤 게 가장 그 취향에 딱 맞으신 기종일까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이 탄 게 F-16이니까 F-16이 익숙하고요. 네네. 팬텀은 제가 정말 모처럼 후방석에 타서 느낀 게 이 항공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비행기였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굉장히 거기는 시트도 불편하고 지금 이제 물론 퇴역을 했지만 시야가 굉장히 안 좋아서 힘들기도 하고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블레이글스 조종사들하고 저는 비행을 여러 번 했는데 저는 블레이글스를 항상 하늘의 BTS다. 그렇죠. 창궁의 BTS다 이렇게 부르는데 8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1, 2번기 빼고 3, 4, 5, 6, 7, 8번기에 다 타봤습니다. 우와. 아니, 그 고난도 기동을 하는데 제가 찐팬이거든요. 예. 광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늘 블레이글스 기동을 보면 가슴이 뛰고 같이 비행을 해도 항상 너무 좋고 해서 이제 비행도 제가 총장 때 4번을 했고 총장 되기 전에 이제 막 이렇게 비행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비행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특히 고계급자들은 블레이글스 비행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전 이 얘기를 꼭 한번 여쭙고 싶었었는데 이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이제 딱 뵙기 전에 총장 때도 뵙고 뭐 지금도 이제 오늘 딱 뵀을 때도 느낌이 조종석이 상당히 좁잖아요. 네. 탑승하실 때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걸 꼭 여쭙고 싶었어요. 어떠십니까? 점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왜냐면 F5, F4, F16 세 개 기종을 제가 탔잖아요. 그 세 개 기종 중에 이제 비행기가 제일 큰 건 F4고 그다음에 F16, F5인데 칵핏이 가장 넓은 건 F5고요. 그다음에 F4, F16이 가장 좁습니다. 갈수록 기종 조련하는데 점점 비행기 칵핏이 좁아지는 거예요. 제 몸은 점점 불어나는데.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 진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금 현재의 모습이 F-16 탈 때의 모습은 아니니까. 훨씬 날렵하셨군요. 사실은 좀 힘든 게 F-16 가면 처음에 팬텀보다도 더 좁은데 타서 비행기를 깨울 때 시동 걸 때 만져야 될 스위치들이 저쪽에 있어서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올라가서 시동 걸 때는 F-16이 가장 힘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못 들어갈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구겨서 넣고 후배들이 이렇게 놀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후배들 많이 놀리죠. F-16 비행 단장을 했던 19 전투 비행단에서 제가 19비에 19대 단장이었는데요. 콜사인을 적어왔는데 19곰 이렇게 적어왔더라고요. 그 개인 콜사인을 원래 비행 훈련을 하다가 그 사람의 특징이나 뭐 실수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기가 짓는 게 아니라. 제가 제자격 훈련이 딱 끝나고 나니까 패치를 딱 만들어 왔는데 밑에 19곰 이렇게 써온 겁니다. 받자마자 알았죠. 내가 곰이라는 얘기구나. 곰 같다. 이 생김새나. 19비행단의 곰이라고 해서 이제 그 콜사인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콜사인은 이제 스톰이라는 콜사인이 있는데 엑스맨의 스톰 멋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태풍 뭐 이렇게 바람을 일으킬 것 같고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 있을 것 같고. 그 콜사인은 되게 제가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네.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맥주 마시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스톰인지 아시냐. 그래서 야 스톰 능력이 뛰어나서 스톰 아니냐. 그게 아니고 비행할 때 하도 소리를 질러서 스톰이야. 소리를 지른다고요? 어떻게? 호통치다. 뭐 내가 대대장 할 때 그건 받은 건데. 야 일로 가야지 뭐 이런 얘기를 그러면 이 칵핏 안에 앞뒤에 앉아 있으면 소리를 많이 지르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그래서 두 개의 콜사인의 기억에 남는 콜사인이죠. 19곰과 19곰과 스톰. 제가 비행할 때하고 축구할 때 그렇게 소리를 많이 쳤다고 호통을 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후배들이 귀가 많이 따가웠나 보네요. 그렇게라도 좀 힘들었겠죠. 대대장 할 때 연말 회식할 때 이제 대대 옆에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호통 비행, 호통 축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가족들도 그런데 저런 말은 좀 안 쓰면 안 되냐. 아니 뭐 가족들도 익히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이제 대령 때 이후에는 거의 뭐 호통 친 일이 없지만 제가 비행단장 하면서 비행할 때는 단 한 번도 호통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좌 뒤에 교관으로 탄 적도 없고 단자를 타고 같이 비행했고 그때만 해도 단장이라는 계급도 어려워할 텐데 거기다 이제 비행하고 나서 호통까지 치고 지적하면 정말 후배들이 저를 싫어할까봐 그때는 신경을 많이 썼죠. 스톰 뒤에 뭐가 더 붙으실 수도 있었겠네요. 뭐가 붙을까요? 이거 뭐 그거는 뭐지 상상에 맡겨야겠고요. 총장 시절 얘기 나왔으니까 사실 이제 그 우리 박 총장님 총장 하시기 전후로 공군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어려웠죠. 신경 쓰셨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으셨을까요? 사실 제가 총장으로 취임했을 때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고 예람 중사에 순직하고 난 이후인데 정말 그때 당시는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창군에서 굉장히 높게 쌓아왔던 이 명예, 그다음에 어떤 국민들의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무너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내려가자마자 해야 될 일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동료들의 어떤 인권이나 일상을 지켜주기 위한 바른 공군으로 만들고 싶어서 병영 혁신도 했고 군 사법 체계 개혁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공을 수호하고 우주를 지키는 그런 공군 고유의 임무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 공군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근데 제가 제일 총장님 이력을 보다가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은 너무 짧으셨어요. 총장하시는 그 기간이 이제 막 뭔가 좀 기틀을 잡아가시던 차에 이렇게 좀 교체가 되셔갖고 좀 아쉬움이 좀 남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부분은 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르고 강한 공군을 위해서 일들을 많이 벌려놨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아쉬움으로 남지만 뭐 그거는 이제 후임 총장과 또 후배들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어느 한 사람이 2년 아니라 10년을 한다고 해도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고 이 모든 사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할 때도 앞분들이 하던 것들을 이어받아서 했듯이 지속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투기, 그러니까 이게 하늘을 날았던 그런 좋은 경험들, 그리고 이제 공군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과 열정들은 정말 변함없이 가지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군 관련 구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호가 하늘로 우주로 미래로. 근데 이제 박 총장님께서 또 마침 한국 국방우주학회 회장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총장 재임 시절이나 이제 뭐 현역에 계실 때도 우주와 관련된 어떤 관심이라든지 그런 제도적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이제 제가 총장 취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역점에 두었던 구체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우주 관련되는 건데요. 지금은 우주가 굉장히 핫해져서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우주를 어떻게 구체화해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취임한 이후에 공군 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하늘로 우주로는 캐치프레이즈죠. 한 90년대부터 공군이 하늘로 우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면서 항공력을 강화시키고 우주력을 키우자고 어떤 그런 뜻을 펼쳤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한된 예산,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어떤 그런 더딘 발전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늘로는 갔는데 우주로는 못 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우주로 좀 제대로 가보자 차원에서 우주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고 대한민국 공군의 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정예 공군 뭐 이거 다 아실 건데.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비전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우주를 추가했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정예 우주 공군. 정의 우주 공군. 그래서 이제 우주 공군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고 그 우주 공군으로 가기 위해서 공군본부 직속으로 이제 우주센터를 설립하고 그 우주센터가 과거에 있었는데. 저 밑에 그 전투발전단 밑에 있었던 거를 총장 직속으로 이제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우주 관련된 조직을 좀 더 보강하고 우주 전력 사업들을 다시 챙기고 이제 우주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주와 관련된 전문 인력 교육 체계도 바꾸고 공군사관학교에도 이제 항공우주공학과가 아닌 항공공학과와 우주공학과를 분리해서 우주공학과를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주 분야의 어떤 힘을 좀 갖추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아까 잠깐 우주 관련 사업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챙기셨다고 했는데 혹시 총장 시절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내가 총장 시절에 우주 관련해서 좀 시작했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으신가요? 실제로 어떤 그 사업을 계획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소요 제기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신규 장기 계획에 들어가고 중기 계획에 반영되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몇십 년의 시간이 걸리는 건데 과거에 반영돼 있던 저 신규 장기에 반영돼 있던 것들을 중기로 반영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한 건데 우주 작전 전대를 설립한다든가 예를 들면 대대는 이제 제가 있을 때 생겼지만 대대에서 전대로 만드는 그 계획을 좀 앞당긴다든가 또는 이제 뭐 우주 사령부를 뭐 조직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앞당기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합동
국성 차원에서 합참에 있어야 된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실현은 안 됐지만 제가 있을 때 미 우주군과 우리 공군과 우주 관련 정책 협의회를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라든지 호주, 영국 이런 국가들과도 이제 그런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었고 다음 총장이 그걸 이제 서명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국제 협력 분야도 그때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학회를 하시면서도 또 이제 같은 목적으로 또 여러 노력을 또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어떤 노력을 지금 학회에서는 하고 계시나요? 사실 국방우주학회가 설립된 지가 2년 반이 좀 됐는데요. 학회가 아무래도 국방우주력 분야이기 때문에 국방우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언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또는 그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뭐인지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방향을 설정해주고 조언하고 이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에 2번씩 춘계와 추계 때 학술대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좀 정착시켜야 하는 이런 단계라서 그 일기 분들이 2년 하셨고 제가 이제 저하고 또 이제 육군의 사성장군 출신인 그 안준석 장군, 해군의 총장 출신인 김정수 제독, 그다음에 국민대 곽신웅 교수 이렇게 4명이 지금 공동회장 체계입니다. 그래서 육해공군 예비역과 민간 교수님 이렇게 모여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폭이 약 넓어졌네요. 우주가 이제 특정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군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가깝긴 하잖아요. 이 하늘에서 우주가 좀 그나마 가까운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우주항공청이 출범을 했는데요. 국방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상태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나사가 만들어진 게 1959년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소련에서 스푸트니크 위성을 발사하고 그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하죠. 깜짝 놀래서 미국이 처음 딱 만든 게 이제 나사입니다. 나사를 만들 때 미국이 갖고 있던 그 항공 그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기반으로 나사를 만들고 그때 이제 육군의 미사일국, 해군의 연구소 그걸 다 통합해서 이제 나사한테 모든 권한을 주죠. 그러면서 이미 인공위성은 소련이 쐈으니까 우리는 우주로 사람을 보내자. 공교롭게도 사람도 소련이 먼저 보내죠. 유리 가가린이 61년도인가요? 우주로 가버리는 바람에 그날이 4월 12일인데 그래서 세계 우주인의 날이 그날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사가 그때 머큐리 계획이었는데 7명의 우주인을 뽑아서 각각 콜사인을 부여하고 이제 우주로 보내는 어떤 하다가 기문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우주로 갑니다. 그래서 최초의 궤도 비행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폴로 계획 쪽으로 가죠. 그럼 달에 보내자 사람을. 그래서 69년도에 달을 보내죠. 그 시기에 그러니까 나사가 만들어진 그 시기에 군도 국방부도 우주에 관심을 갖고 야 우리도 우주를 국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되겠다. 그럼 육군, 해군, 공군 이 어디서 해야 될 건가 고민을 하다가 공군의 우주를 키우는 역할을 임무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미 공군에 우주 관련된 조직이 생기고 우주사령부도 생기고 한 60년간 공군을 중심으로 우주를 쭉 키운 다음에 2019년에 미 우주군이 독립을 하죠. 그만큼 이제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제 우주력이 커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사와 국방부가 다 합쳐져서 이제 우주 개발도 하고 처음에 아폴로 계획할 때도 미 공군 또 미 해군 출신 조종사들이 대부분 우주 조종사가 되고 굉장히 밀접한 협업을 거치는데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게 국방 분야와 민간 분야가 좀 너무 분리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청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방 분야가 거기에 들어가서 협업을 한다든가 또는 그 우주항공청이 국방부와 협업을 한다 이런 과정을 아직은 디테일하게 짜여지질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국가 우주력이다 그러면 이제 민간과 국방이 합쳐져야 국가 우주력이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주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있긴 하지만 우주항공청이 특정한 과기부 예하의 외청으로 돼 있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아쉽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발전돼서 우주항공청이 정말 미국의 나사처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발전한다면 민간과 국방을 아우러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군에서도 지금 우리가 특정 군이 이거를 독식할까봐 특정 군의 어떤 우주 관련 조직을 못 만들도록 지금 국방부는 합참을 하고 있는데 견제하는 시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처럼 단기간에 발전을 하려면 특정 군에 줘야 그 예산이라든지 그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일정 부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싫으면 이제 우리가 여러 국가에서 하는 걸 봤으니까 뭐 영국이나 뭐 독일 모델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보는데, 근데 어차피 거기도 다 또 공군들이 하고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나무도 사실 어느 정도 그 접붙이기라도 하려면 어느 정도 사이즈는 커야 인큐베이팅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 다음에 접붙이기를 하고 뭐 이게 뭐 과실나무가 되고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게 뭘 해줘야 어떤 일정 부분 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국방우주학회는 육해공군 예비역이 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가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어디에 어떻게 힘줘서 모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부터 좀 차근차근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이렇게 여기에도 또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제 이 뭐 학회일은 이제 꾸준히 또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일과 함께 또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싶으신지 좀 계획을 좀 밝혀주시죠. 이제 우주학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우주학회가 뿌리를 내리고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학술대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모멘텀을 좀 만들고 싶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요즘 공군의 여러 대학들이 학군단을 창설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정말 초급 장교들 수급도 어렵고 초급 장교들에 대한 어떤 열악한 대우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공군 학군단이 한 여러 군데 생긴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 안성에 한경국립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래 육군 학군단도 없었는데 이제 공군 학군단을 만들어서 내년 3월부터 이제 공군 학군단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학교에 제가 9월부터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아, 출강을 또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적지만 그런 미래의 예비 장교들을 키워나가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